안녕하십니까 학생 여러분. 계절이 바뀌고요. 이제 추워지니까 기말고사 준비를 해야 되죠. 이번 기말고사 시험 범위는 6단원 식물의 영양, 그 다음에 9단원 대륙이동과 판구조론, 10단원 정전기, 이렇게 3개의 단원입니다. 특히 식물의 영양은 이거 시작은 8월달에 했고요. 시험은 12월달에 봅니다. 그래서 처음 8월달에 배웠던 거 복습 좀 잘 하셔야 되고요. 녹화된 거 2번 들어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하는 얘기 있죠. 항상 2번에서 3번 보시면 섭하지 않는 점수를 받습니다 라고 그러죠. 섭하지 않는 점수의 정의는 다시 얘기합시다. 평시 때보다 한 20점 높아지는 게 섭하지 않는 점수입니다. 20점 받던 학생이 갑자기 100점 받기를 원한다. 그건 욕심의 점수죠. 20점 받던 학생은 한 50점 받으면 섭하지 않는 점수라고 합니다. 항상 열심히 공부하셔가지고요. 섭하지 않는 점수 보내시고요. 다 받으시고요. 겨울 행복하게 보내셔야죠. 겨울은 춥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6단은 식물의 영양 부분입니다. 처음 시작했던 부분이고요. 식물의 영양은 이해한다는 말보다는 좀 외울 게 많아요. 잡다한 게 아주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식물의 영양. 우리 교과서로는 196쪽부터 시작합니다. 196쪽 시작하셔가지고 197쪽에 보면 식물의 영양, 그래서 작은 단원이 한 7개에서 주제가 한 7개 정도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뿌리를 통한 만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교과서로 치자 그러면 어디에 있습니까? 교과서 200쪽에 있습니다. 자, 200쪽 교과서 펴놓고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뿌리를 통한 흙과 식물의 만남. 누가 누굴 만난다고요? 흙과 식물이 만납니다. 식물은 뿌리를 어디에 내립니까? 흙에 내립니다. 그래서 식물의 뿌리는 하는 일이 있다는 얘기죠. 식물의 뿌리는 싫든 좋든 식물 전체를 지탱해야 되고요. 뿌리에서 해야 되는 꼭 일은 흡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영양분을 저장하는 기능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정리해보면 식물의 뿌리는 크게 3가지를 해야 됩니다. 지적기능, 흡수기능, 저장기능입니다. 지적기능, 흡수기능, 저장기능인데요. 이 중에서 식물의 뿌리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여기 나와 있는 흡수기능입니다. 무엇을 흡수합니까? 물과 무기 영양분을 흡수해야 됩니다. 대부분 무기물질 그럽니다. 물에 녹아있던 소량의 물질들이요. 거름 성분도 괜찮고요. 이온 성분도 괜찮고요. 아무거나 괜찮아요. 식물이 꼭 필요한 소량의 물질이 있습니다. 그걸 흡수해야 됩니다. 사람은 먹으면 몸에서 흡수가 돼요. 소장이나 대장에서 흡수가 되지만 식물은 뿌리에서 합니다. 그리고 가끔 시험에 나오는 것은 식물의 기능 중에 저장 기능이 있습니다. 뿌리의 저장 기능이죠. 무, 당근, 고구마, 마, 우엉, 토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무는 이제 가을에 나올 수 있고요. 당근은 시골 할머니들은 당근보다는 홍당무라는 말을 써요. 무하고 똑같은데 생긴 게 약간 발그레하게 생겼죠. 그래서 무, 당근, 고구마, 구워 먹으면 맛있죠. 마, 서동에는 그 마입니다. 우엉, 반찬에 쓰고요. 김밥 쌀 때 꼭 쓰죠. 토란, 알토란 같다는 말도 있는데요. 토란, 땅에서 있는 뿌리에서 가장 중요한 기능이 뭐라 그랬죠? 예, 흡수 기능입니다. 그럼 우리 교과서에 있으니까 교과서 순서대로 한번 해볼게요. 뿌리는 크게 2가지로 나눕니다. 쌍떡잎 식물의 뿌리와 외떡잎 식물의 뿌리로 2개로 나눕니다. 사진에 보이는 것은 이쪽에 나와 있는 왼쪽에 있는 그림은 쌍떡잎 식물의 뿌리입니다. 민들레 뿌리고요. 이쪽에 나와 있는 거는 외떡잎 식물의 뿌리입니다. 이거는 쌍떡잎 식물은 대부분의 나무라든가 대부분의 나무예요. 소나무, 전나무 할 것 없이 대부분의 나무는 전부 다 이렇게 고든 뿌리입니다. 무슨 뿌리요? 고든 뿌리고요. 이거는 수형 뿌리라는 거죠. 고든 뿌리는 중심에 큰 줄이 하나 있어요. 그리고 옆에서 이렇게 가지가 벌듯이 돌아 나가는 게 고든 뿌리고요. 수형 뿌리는 할아버지 수염이나 당락이라든가 수염같이 염소 수염같이 수염이 납니다. 그래서 수염뿌리라는 말을 쓰고요. 벼, 보리 같은 것들이 전부 수염뿌리입니다. 풀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벼, 보리부터 시작해서 풀들, 잔디 이런 것들은 전부 수염뿌리입니다. 이건 수염뿌리, 이건 고든뿌리. 수염뿌리는 고든뿌리와 비교했을 때 중심되는 뿌리가 없어요. 여기는 중심되는 뿌리가 있죠. 이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앞에서 또 합시다. 뿌리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흡수 기능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뿌리의 구조를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이 앞에 있는 것은 뿌리의 전체적인 현미경 사진이고요.
이거는 이 뿌리의 전체적인 사진이 아니고 이 뿌리 표면에 붙어있는 뿌리털의 사진입니다. 뿌리털은 현미경 시야에서 보면 아주 맑고 투명하게 보입니다. 굉장히 가늘어요. 여러분 눈으로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최소한 확대경 한 3, 40배 정도는 돼야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를 볼게요. 뿌리인데요. 보통 뿌리는 이렇게 생겼고요. 이 앞에 있는 이 부분은 뿌리 골무입니다. 앞에 있는 부분은 뿌리 골무고요. 뿌리 골무의 뒤는 생장점입니다. 생장점이고요. 그 다음에 이건 어디 붙어 있다 그랬죠? 이 표면에 우리 교과서 그림에도 있어요. 교과서 202쪽, 203쪽 그림에도 있어요. 이 표면에 뿌리털이 요거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약간 보라색 나는 줄들이 보이시죠? 보라색 나는 줄들은 바깥쪽이 물관이고요. 안쪽이 체관입니다. 바깥쪽이 이쪽 부분에 있는 이쪽 부분이 물관이고요. 안쪽에 있는 두 개의 굵은 거는 이거는 체관입니다. 물이 들어있는 거죠. 이거는 뿌리의 단면 구조입니다. 물은 어디로 이동합니까? 물 같으면 흙 속에 있던 물들은 이런 뿌리털을 향해서 이렇게 들어가죠. 뿌리털을 향해서 들어가는 현상을 삼투 현상이라고 그럽니다. 여기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좀 볼게요. 뿌리털의 앞에 뭐가 있을까 그랬죠? 생장점이 있고요. 뿌리 골무도 있다고 그랬고요. 삼투 현상이 있다고 그랬죠. 뿌리털에서 물을 흡수하는 원리, 농도가 진한 곳으로 물이 이동합니다. 삼투 현상은 살아있는 막이 있을 때, 살아있는 막입니다. 기억하세요. 식물의 뿌리도 살아있고요. 여러분 피부 세포도 살아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게 만약에 농도가 낮은 곳에서 섞인다면 정상적인 경우라면 우리는 확산을 배웠으니까요. 농도가 진한 곳에서 묽은 곳으로 이동해 가야 돼요. 그건 확산입니다. 확산이 일어났다는 얘기는 그건 죽은 세포예요. 살아있는 막에서는 절대로 확산이 안 일어납니다. 기억하세요. 확산이 일어나는 것은 죽은 거예요. 막이 없거나 죽은 거예요. 확산은 농도가 진한 곳에서 농도가 묽은 곳으로 자연스럽게 이동하는 분자 여론동이에요. 근데 그 분자 여론동을 막는 게 뭐라고요? 살아있는 막이에요. 반투막 하는 막이죠. 식물의 뿌리 살아있어요. 식물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마르죠? 생각해보세요. 식물이 죽으면 말라요. 그 얘기는 뭐라고요? 식물 몸체에서 뭐가 빠져나오는 거예요? 물이 빠져나오는 거죠. 살아있는 식물은 절대로 마르지 않습니다. 그 얘기는 물이 어디로 들어간다고요? 식물에게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꼭 기억하세요. 살아있는 세포는 물을 절대로 내놓지는 않습니다. 물을 어떻게 한다고요? 흡수를 하죠. 그 원리가 삼투 현상 그럽니다. 친구들이랑 혹시 너무 마음 따라서 혼자 가도 괜찮죠. 목욕탕 가서요. 때 불릴 때요. 생각해 보시면 돼요. 목욕탕 뜨뜻한 물에 1시간 정도 들어가 있으면 여러분 손가락에 이런 것이 쭈글쭈글해집니다. 이유는 삼투 현상입니다. 삼투 현상은 살아있는 반투막 속으로 물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부르는 거예요. 손이 불어가지고 퉁퉁 불었다라고 그러죠. 국수가락이 부른 건 아니에요. 국수가락은 아니에요. 국수가락이 불었다, 라면이 불었다. 라면은 살아있는 게 없어요. 이건 삼투 현상과 관계가 없습니다. 그거 기억하시고요. 삼투 현상은 살아있는 세포에서 물이 이동하는 원리입니다. 물 많은 뿌리에서 흡수한 물이 이동하는 통로. 예, 요거 정도 한번 보시고요. 이 자료는 지금 수업 들으면서 필기 안 하셔도 돼요. 똑같은 얘기도 하죠. 그렇죠? 이 자료는 올려놓으니까 거기에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제가 다시 읽어보고요. 틀린 게 있으면 정정을 해서 올려놓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다음 볼게요. 뿌리털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뿌리는 지지기능, 흡수기능, 저장기능이 있어요. 지지기능은 그냥 통째로 말하면 식물체 전체를 지탱하는 기능이고요. 흡수기능은 뿌리에서 가장 중요한 기능이라고 그랬죠. 어디에서 흡수한다고요? 뿌리 털에서 하고요. 삼투 현상이 나타나죠. 저장기능은 그냥 단순히 외우시면 돼요. 무, 당근, 우엉 이런 것들은 뿌리에다가 영양분을 저장한다 보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고요. 한 페이지 넘겨보세요. 한 페이지 넘기면 교과서로 치면 우리 204쪽입니다. 교과서 204쪽에 보시면 줄기 속 여행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바오밥 나무가 있죠. 바오밥 나무 큰 게 있어요. 바오밥 나무는 열대지역의 건조 기후에 사는 거죠. 이파리가 하나도 없는 이유는 뒤에 가면 증산작용과 관련이 있습니다. 물이 없을 때 잎이 많으면 증산작용이 너무 활발하게 일어나요. 그러면 식물체가 말라서 죽죠.
그럴 바에 차라리 그냥 이파리를 다 떨어뜨려버리는 게 낫다. 그래서 바오밥 나무는 가뭄이 들거나 비가 안 오면 이파리들을 다 떨어뜨려버립니다. 자, 한번 볼게요. 줄기의 기능, 그 바오밥 나무 줄기를 생각하시면서요. 줄기는 식물체를 지탱해야죠. 바오밥 나무 같으면 그 위에 있는 가지라든가 이파리, 열매 이런 것들을 지지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물과 영양분을 이동시켜야 됩니다. 줄기에서 가장 중요한 기능은 물과 영양분의 이동입니다. 물과 영양분 이동이 없는 가지는 죽은 가지입니다. 그리고 광합성을 만드는 영양분을 저장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세 개 나눠봤죠. 지지기능, 통로기능, 저장기능 이렇게 하죠. 지지기능은 그 줄기 위에 있는 가지나 잎, 열매 이런 것들을 지지하는 거고요. 통로기능은 물관에서는 물 이동하고요. 체관에서는 영양분 이동의 경로다. 그래서 통로기능이고요. 저장기능은 감자, 연근, 쌀거리, 사탕수수, 선인장 이거 전부 이 저장기능 하는 것들입니다. 특이하게 선인장은 이 자기 몸속에다 물까지 저장하죠. 물론 바오밥 나무 우리 교과서에 있는데 그 바오밥 나무도 자기 몸 안에 물을 저장합니다. 특히 코끼리가 가뭄 너무 많이 되면 이 바오밥 나무를 때려 부셔요. 그 어금니 이빨 가지고 그 안에 뭐냐면 그 안에 속살을 꺼내 먹죠. 먹는 이유는 그 안에 물이 굉장히 많이 저장돼 있어요. 뭐 선인장도 똑같아요. 정말 물이 없다고 선인장이 있다고 선인장 가시를 떼버리고요. 깎아가지고 안쪽을 씹어 먹으면 물이 있어요. 맛은 없겠죠. 자, 사진 한번 또 볼까요? 이쪽에 있는 거는 여기 보니까 뭐 이상합니다. 이쪽은 뭐냐 그러면 이 줄기인데 이거는 뭐라 그래야 되죠? 맷덩이 식물의 줄기예요. 그냥 이렇게 띄엄띄엄 있어요. 이게 뭐냐면 좀 색깔이 좀 다른 거뭇거뭇한 부분들이요. 반다발이에요. 물관 채관 있는 반다발이고요. 이쪽은 여러분 일정한 모양으로 쫙 바깥에 배열되어 있죠. 그리고 이건 뭐라 그러죠? 이거는 쌍떡잎 식물의 비교입니다. 이거는 쌍떡잎 식물이에요. 이거는 외떡잎 식물이에요. 그리고 요 물론 둘 다 식물이다 보니까 벌집 구조라고 그랬죠. 식물의 세포는 제가 격자입니다. 하나 더 볼까요? 이건 물론 제가 사진 찍은 건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시설은 없어요. 이거는 외떡잎 식물의 반다발이에요. 그냥 반다발이 있구나. 이거는 쌍떡잎 식물입니다. 쌍떡잎 식물은 이 안쪽이 물관이에요. 바깥쪽이 뭡니까? 채관이에요. 자라는 부분은 이 가운데 경계 부분이 형성층인데요. 물관은 죽은 세포예요. 뭐가 죽은 겁니까? 채관이 죽은 거예요. 채관은 살아있는 세포다 보니까 이게 수명이 있어요. 수명이 있다는 얘기를 생각해 보시면 돼요. 무한정 살 수는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죽으면 자꾸 안쪽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거는 무엇입니까? 이제 식물은 재활용하죠. 긴 대롱 모양으로 만들어서 빨대 모양으로 만들어서 물을 이렇게 흡수하는 거죠. 그럼 그 사이에서 계속 뭐가 일어납니까? 세포 분열이 계속 일어나는 거죠. 그게 어디라고요? 형성층. 그러면서 이게 전체적으로 쌍떡잎 식물은 굵어질 수 있는 거죠. 굵어질 수 있는 소나무, 전나무, 참나무 같은 그런 나무 종류라든가 굵은 식물이 있죠. 봄숭아 같이 굵은 거. 그런 것들은 전부 쌍떡잎 식물이에요. 자, 볼까요? 자, 우리 교과서에도 요까지 나와 있어요. 우리 교과서 같으면 204쪽, 205쪽, 206쪽. 그래서 줄기 어떻게 합니까? 운반 기능이 최고입니다. 줄기에서는 지지기능, 저장기능, 운반 기능 중에 최고가 뭡니까? 운반 기능이에요. 물관, 채관. 꼭 기억하시죠. 물관에는 물 이동하고요. 채관에는 뭐가 이동합니까? 영양분. 주로 녹말이 이동합니다. 껍질 쪽에 있습니다. 바깥쪽에 있어요. 안쪽에 있는 게 아닙니다. 자, 다시 한번 보시고요. 그리고 뭐 줄기에다 저장하는 식물은 뭐가 있습니까? 한번 우리 교과서에 사진이 있으니까 사진 하시고요. 예, 물론 저는 여기 사진은 뺐어요. 우리 교과서에 있는 거 중복된 사진 같은 건 다 뺐어요. 감자 우리 알고요. 샐러리 오토바이 가서 샐러리 그랬더니 저 원더펫인 거예요. 애기들이 보는 그 동물들하고 하는 게 있죠. 오리하고 거북이 또 뭐가 있죠. 햄스터가 나와서 하는 그 원더펫이 있어요. 유행에 빠진 동물들 구하러 갑니다. 원더펫 보면 제일 마지막에 보면 꼭 이렇게 뭐하면 샐러리를 먹을 시간이야. 그러면서 샐러리를 나눠 먹는 장면이 나와요. 샐러리는 굵은 거예요. 굵은 뭐 같아야 되죠? 가지가 굵어요. 여러분 엄지손가락 한 3개 정도 굵기가 돼요.
아주 굵어요. 맛은 뭐 별로 없어요. 그 마요네즈에 찍어 먹으면 뭐 그런 데로 먹을 만합니다. 여학생들이니까 많이 먹게 될 거예요. 샐러리랑 닭가슴살. 한 20살 전후에서 많이 먹고요. 예뻐지셔야죠. 그렇죠? 이유가 뭡니까? 샐러리는 줄기에다가 저장을 합니다. 영양을.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요. 잎 그럽니다. 식물체에서 잎이 어떻게 보면 뿌리, 줄기 중에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식물체에서 영양분을 만들 수 있는 것은 잎이에요. 집안에서 돈을 제일 많이 버는 사람은 아빠 또는 뭐 엄마가 볼 수도 있겠죠. 돈을 벌어야 된다는 얘기는 그래야 그 집안이 경제가 굴러가고요. 그거 가지고 여러분은 학교를 가고요. 엄마 아빠는 출근도 가능하고요.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선물도 사드리죠. 여러 가지 있었죠. 그렇죠? 저축하셔가지고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며칠 전에 지나갔죠. 그렇죠? 뭐예요? 빼빼로도 좀 사야 되고요. 아빠 차도 바꿔야 되고요. 엄마 다이아몬드 하나 사야 되고요. 링크콘도 사야죠. 돈 버는 거죠. 식물체에서는 돈에 해당되는 영양분을 만드는 데가 어딥니까? 잎이죠. 잎에서 벌어들이는 그 녹말 가지고 자기 키도 크고요. 그럼 뒤에 있으니까 그때 하기로 하고요. 잎 한번 사진 보시고요. 우리 교과서는 209쪽에 있습니다. 잎에는 이름이 있죠. 잎자루, 잎새, 잎맥은 물관과 채관이다. 뭐 이렇게 간단해요. 사진을 보면 쓰라고는 하지 않겠습니다. 대부분 잎새는 잎자루입니다. 이쪽에 요만큼요. 잎자루가 긴 것도 있고요. 짧은 것도 있어요. 또는 여기에 그냥 바로 붙은 것도 있고요. 줄기를 감싸는 것도 있어요. 그거는 우리 1학년 과정이 아니니까 빼고요. 잎자루, 이 자체가 이게 이게 잎새고요. 이거 뭡니까? 이게 잎새. 여기 줄기, 잎맥 여기 있죠. 잎맥이 이렇게 뻗어가지고 여러분들 같이 뻗으면 그물맥. 한 줄로 이렇게 쭉쭉 되어 있으면 나란히 맥. 이거는 무슨 맥이라고 그러죠? 이거? 나란히 맥. 잎맥이 한 개씩 이렇게 쭉 나란히. 이거는 큰 게 하나 쭉 있고 거기에서 이렇게 뻗어나와 있는 무슨 맥이라고요? 그물맥. 보통 이쪽은 쌍떡잎 식물, 이쪽은 무슨 떡잎이요? 외떡잎 식물. 쌍떡잎 식물, 외떡잎 식물. 이게 잎맥입니다. 또 잎에는 우리 교과서 순서대로 하자 그러면 이제 또 중요한 게 있죠, 그렇죠? 잎의 단면이죠. 잎의 단면을 턱 잘라가지고 물감을 칠해가지고 염색을 해서 들여다보면 이건 현미경 씨가 사진입니다. 앞에 있는 게 이게 코르크층 또는 큐티클층 그래가지고 이게 표피예요. 잎에 표피고요. 뒤에도 표피가 하나 있고요. 앞에 빼곡히 들어있는 것들은 이거는 연목체입니다. 빼곡히 들어있는 건 연목체예요. 뒤에 드문드문 들어있는 것들도 뭐라고요? 연목체입니다. 앞에 있는 빼곡히 들어있는 연목체를 가지고 우리 교과서 찾아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무슨 조직? 책상 조직. 빼곡히 있어요. 이쪽이 앞쪽입니다. 뒤쪽에 듬성듬성 있는 쪽을 가지고 해면 조직입니다. 우리 교과서에 있으니까요. 다시 이름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 중간중간 보면 이렇게 구멍이 뚫렸어요. 여기도 구멍이 뚫렸고요. 중간중간에 구멍이 뚫렸는데 이건 뭡니까? 이 기공이에요. 이 편을 이렇게 잘라서 보는데 이게 한 100배 정도 확대하면 이런 구조가 보입니다. 자, 한 번 더 볼까요? 사진이 제가 몇 장 준비한 게 있는데 한번 보죠 또. 자, 그 다음 볼게요. 우리 교과서에는 그림입니다. 교과서와 비슷한 그림이 있죠. 잎의 구조를 이렇게 모식적으로 나타낸 거예요. 제일 밑편에 뭐가 있다고요? 표피가 제가 있다고 했죠. 표피는 가을이 되면 두꺼워지고요. 여름이나 봄이 되면 얇아집니다. 그리고 겨울이 되면 떨어지지 않는 잎은 이게 굉장히 두꺼워져요. 동백 같은 잎알이 보면 굉장히 두껍습니다. 그리고 반짝반짝하기도 합니다. 대부분 낙엽이 돼서 지죠. 앞에 빼곡하게 있는 이 조직을 가지고 무슨 조직이라고 했죠? 연목체가 빼곡하게 있다. 그래서 책상 조직. 뒷면에 허름하게 아주 느슨하게 있습니다. 그걸 뭐라고요? 해면 조직.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 이렇게 있는 게 잎맥이 있습니다. 잎맥은 물관하고 채관이에요. 그리고 뒤에 뭐가 있다고요? 이 기공아니에요. 기공 주변에 있는 세포를 가지고 공변세포입니다. 이 공변세포에 물이 가득 차면 기공이 열리고요. 물이 없으면 닫힙니다. 자, 이제 또 됐나요? 사진 한 장 더 볼까요? 공변세포입니다. 물당김의 공변세포입니다. 이거예요? 공변세포는 아니에요. 이건 그냥 세포예요. 이런 푸르스름한 것들은 메틸렌블루 그랬죠.
핵을 들여다보게 뭔가를 보려면 염색을 좀 해야 된다. 메틸렌 블루의 염색약이 덜 따게 나갑니다. 이게 공변세포예요. 뭐가 두 개 같습니까? 도넛, 전체적으로 보면 도넛 두 개 같은데, 다르게 보면, 뭐 같이 보여요? 예, 반달 두 개 같이 보이죠? 그래서 공변세포. 요것도 공변세포고요, 요것도 공변세포. 이것들은 그냥 세포의 어떤 조직의 세포예요. 겹쳐서 보여서, 공변세포는, 예, 요게 공변세포고요. 아까 그 중에 한 개를 이렇게 확대를 한 모습이죠. 공변세포고요. 공변세포에는 이렇게 보면 약간 색깔이 다른 이렇게 점점이 있어요. 이 점점을 뭐라 그랬죠? 예, 이 점점을 가지고 공변세포에는 염록체라는 것입니다. 이 공변세포에는 염록체가 있고요. 염록체가 있으면 당연히 무엇을 해요? 방합성을 합니다. 공변세포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시면 이제 이파리 대해서 했는데, 잎은 기능이 굉장히 많습니다. 식물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기능. 어떻게 보면 사람으로 치면 돈 벌어오는 사람이에요. 잎에도 기능이 여러 가지 많아요. 광합성도 해야 되고요. 영양분도 저장해야 됩니다. 그리고 잎에는 또 한 가지가 있는데요. 잠시 뒤에 하겠지만 증산작용이라는 걸 해야 됩니다. 증산작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증산작용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사람은 움직이면 돼요. 증산작용은 사람으로 치자 그러면 심장이랑 비슷합니다. 심장은 우리 몸 안에 심장이 여기 있죠. 심장은 우리 몸 안에 혈액을 공급해야 되죠. 혈액에는 뭐가 있냐 그러면 영양분과 산소도 있고요. 노폐물도 있고요. 이산화탄소도 있고 굉장히 많은 게 녹아 있어요. 주로 영양분을 공급하고요. 노폐물을 받아온다 그래도 돼요. 산소를 공급해주고요. 이산화탄소를 받아오는 게 혈액이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심장은 펌프질을 해서 운동을 시키죠. 근데 식물에는 그런 펌프질을 할 만한 기관이 없어요. 식물도 살아있기 때문에 물질을 이동시켜야 됩니다. 살아있는 모든 것들은 물질이 필요해요. 근데 그 이동시킬 만한 어떤 운동기관이 식물에게는 없어요. 뭐 식물에 있다 그러면 참 이상할 거예요. 갑자기 화분에서 쿵쾅거리는 소리가 들리겠죠. 그럼 아마 여러분들은 콩나물 절대로 못 먹을 거예요. 콩나물 사람을 식탁에 탁 올려서 요리하려니까 갑자기 콩나물에서 심장 뛰는 소리가 들린다. 끔찍하겠죠. 배추 탁 목을 치려고 그러는데 배추에서 막 심장 뛰는 소리가 나고 겁이 나는 게 더 빨리 뛴다. 그럼 아마 여러분 기절할 겁니다. 절대로 못 먹어요. 그럼 이주는 아마 굶어 죽을 거예요. 그런 일이 안 생기니까 여러분들은 밥 먹고 콩나물을 삶거나 데치거나 볶거나 지지고 뭐 해서 먹죠. 대부분 졸여가지고 김장도 담고요. 겉절이 돼서 뭐 돼지고기 보쌈장 다 먹죠. 근데 그 녀석들도 다 살아있으니까 물질을 이동시켜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하냐 그러면 물질을 이동시키려면 물을 이동시켜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요? 물에다가 녹여서. 혈액의 주성분은 물이에요. 그거 아시죠? 혈액의 90%는 물, 거의 100%라고 해도 돼요. 혈액의 거의 대부분은 물이고요. 그 소량이 녹아가지고 이동하는 거죠. 식물체도 똑같습니다. 물에서 녹여서 이동합니다. 근데 물은 어디에서 흡수하죠? 뿌리, 털에서. 그리고 필요한 물질은 어디에요? 제비든 이파리부터 시작해서 꽃, 줄기 뭐든지 다 필요해요. 그래서 필요한 것을 이동시키려면 어떻게 합니까? 물을 이동시켜야죠. 어떻게 해요? 뿌리에서 흡수한 물을 쫙 뽑아 올려서 제일 위까지 물을 흡수해야 됩니다. 이동을 시켜야 돼요. 그럼 그 물 속에 있는 것들은 필요한 곳에서 가져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증산작용은 왜 필요합니까? 그럼 두 가지예요. 물의 이동, 물질의 이동. 그다음 식물체도 살아있다 그랬어요. 도움은 안 돼요. 사람은 도움은 땀나지만 식물은 땀이 안 못 흘려요. 그러니까 물을 내보내면서 기화열을 증발시키면서 기화열을 내보내는 거죠. 그래서 체온 조절하고 물 조절합니다. 물이 너무 많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너무 적어도 안 되고. 그래서 증산작용하는 이유는 요 세 개로 하시면 되고요. 개념은 뭐라고요? 뿌리에서 흡수한 물을 기공을 통해서 방출하는 모든 과정이 전부 증산작용이에요. 잎에서 하는 가장 큰 일은 무엇입니까? 증산작용이에요. 자, 또 볼까요? 증산작용은 그럼 언제 잘 일어납니까? 하는 얘기죠. 증산작용이 언제 잘 일어나느냐? 이제 다 안 배우셔도 돼요. 한 개만 하시면 돼요. 빨래가 잘 마른다. 빨래가 잘 마른다니에요. 그래요. 기온이 높을 때, 예, 기온 높을 때 빨래 잘 마르죠. 맑은 날, 잘 말아요. 비가 오면 빨래 안 마릅니다. 건조한 날, 말해서 뭐해요? 바람이 부는 날, 예, 바람이 불고 건조하면 빨래 잘 마릅니다.
해가 쨍하고 뜨는 날 최고죠. 이런 날 어떻다고요? 증산작용이 잘 일어납니다. 선생님 그럼 1년 내내 이러면 어떡합니까? 식물이 죽죠. 매일 기온이 높고 매일 맑고 매일 건조하고 매일 바람 불고 매일 해가 뜨면 비 언제 와요? 그럼 이런 적에는 물이 없다는 얘기죠. 그럼 식물도 없으니까 증산작용 안 일어나요. 너무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요. 뭔 말인지 몰라요? 매일 1년 365일 기온이 높고요. 1년 365일 기온이 맑아요. 날씨가 맑아요. 1년 365일 건조하고요. 1년 365일 바람이 살랑살랑 불고요. 1년 365일 해가 떠요. 그럼 비가 언제 와요? 하나도 안 오죠. 비가 안 오니까 물이 없죠. 그럼 식물도 없어요. 그럼 증산작용 안 일어나요. 오해하지 마세요. 사막에서 증산작용이 잘 일어나겠네요. 그럼 식물이 잘 크나요? 완전 물이 없어 식물은 죽죠. 자, 그래서 또 하나 볼게요. 증산작용은 이거는 실험하는 건데요. 저번 실험은 사막에서 살아남기 실험입니다. 사막에서 살아남기 실험에 가장 많이 필요한 이 증산작용을 이용해서 살아남는 거예요. 사막 같은 지역에 살아남으려면 이분이 얘기하듯이 꼭 버드나무를 찾으세요 라고 그래요. 사막 지역에서도 가끔 오아시스라든가 지하수맥이 가까운 근처에 이렇게 버드나무가 살아요. 여기다가 뭐합니까? 비닐 종이를 이렇게 뒤집어 씌우면 여기에 뭐가 보입니까? 하루 정도만 뒤집어 씌우면 증산작용 때문에 저녁 때쯤 되면 먹을 만한 양의 충분한 양의 물이 생긴다는 거죠. 이 물은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이 버드나무가 내보내는 거예요. 이 버드나무가 뭘로? 기공을 통해서 뭐 한 거예요? 증산작용. 버드나무 가지 한 개에서 한 컵이니까 전체 다 합치면 물의 양이 엄청나요. 왜 한대요? 더 보실래요? 버드나무 전체가 아니고요. 가지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게 전체로 다 치자 그러면 이게 양이 어떻게 하겠죠? 지금 굉장히 많은 양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증산작용. 굉장히 많은 양의 물이 뿌리에서 흡수돼가지고 기공을 통해서 나갑니다. 식물은 물을 가능하면 버리지 않으려고 그래요. 사막 같은 지역에서는. 하지만 뭐 어떡합니까? 이동을 시키려면 물질 이동시키려면 물을 버려야 되는 걸 어쩔 수 없는 일이죠. 자, 잠시 쉬었다가 한게 아니고 다음 페이지 넘겨볼게요. 아주 쉽죠, 그렇죠? 여러분은 천천히 그냥 읽어보시고요. 나오는 거 쭉 보고 교과서에 밑줄 치시고요. 한 서너 번 읽으세요. 교과서 읽으시면 돼요. 잎에서 양분 만들기 그러죠. 잎에서 양분 무엇을 만듭니까? 그래서 광합성 그럽니다. 광, 빛으로 합성한다. 무엇을? 영양분. 어떤 영양분? 농만. 정의는 녹색 식물이 물과 빛 에너지를 이용하여 양분, 녹말과 포도당과 양분과 산소를 만들어내는 과정입니다. 선생님의 녹말은 뭐고 포도당은 뭡니까? 예. 대부분 식물은 포도당을 만들어요. 근데 잠시 뒤에 그걸 뭘로 바꿔버립니까? 녹말로 바꿔버려요. 하지만 녹말을 못 바꾸는 것들도 있어요. 녹말로 못 바꾸는 식물도 있어요. 대표가 뭡니까? 양파예요. 양파는 드셔보시는 거 알 거예요. 양파 한번 볶으면 달달해요. 볶아 드셔보셨죠? 볶으면 매운 성분이 없어져요, 양파에. 그럼 단맛만 남아서 아주 단단해집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고구마는 모르겠네요. 밥은 볶는다 그래가지고 단맛은 안 나요. 볶음밥이 단맛은 안 나요. 밥만 볶으면요. 생각해보세요. 보리쌀을 볶았습니다. 단맛이 안 납니다. 그거는 뭐냐면 보리쌀이나 쌀은 전부 다가 녹말이에요. 하지만 양파는 녹말이 없어요. 뭐만 있다고요? 달달한 포도당만 있어요. 그런 식물이 지구에 몇 개 있어요. 그래서 녹말 포도당 그냥 같이 써요. 한 개만 써도 틀렸다고 하지는 않습니다. 녹색 식물이 물과 빛 에너지를 하여 양분, 주로 이제 한쪽을 할까요? 녹말을 만들고요. 산소를 만들어내는 과정 그러시면 돼요. 그리고 이거 중요하니까요. 근데 아까 또 나왔죠. 이건 어디에서 일어난다고요? 영녹체. 영녹체는 우리 학생들이 생각해서 어떤 뭐 큰 공장 같은 건데요. 현미경 사전을 들여다보면 영녹체는 알갱입니다. 알갱이에요. 이게 들어있는 세포고요. 세포 안에 있는 파란 색깔이 전부 이게 뭡니까? 이 영녹체예요. 영녹체. 꽉 차 있는 게 아니에요. 물감칠에 쳐져 있는 게 아니에요. 영녹체는.
알갱이에요. 그래서 색소라는 말을 쓰죠, 제가. 수업 시간에 제가 해준 말 있죠. 색소라고 해요. 엽록소라는 어떤 알갱이에요, 알갱이. 이게 삶으면 빠져나와요. 이게 삶으면 툭 삶아버리면 세포벽이 파괴되고요. 그러면서 뭐가 빠져나와요? 엽록소들이 빠져나와요. 가장 대표적인 게 어떤 겁니까? 시금치 삶아보면 돼요. 시금치도 아주 부드러운 시금치를 뜨거운 물에 넣고 푹 삶아버리시면 맛이 없지만 실험상 푹 삶아보세요. 흐물흐물하게 삶으면 위에 건드려서 물을 보면 물이 어떤 색깔인가 생각하시면 돼요. 아주 파란색이 나옵니다. 기억 한번 했을 거예요. 여학생들이 엄마 따라서 하는 거 한번 봤을 거예요. 시금치 데칠 때 한번 넣고 휘휘 져가지고 건져내도 그 물이 어떤 물이에요? 예, 초록색 물이 돌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뜨거운 물에서 이 세포벽이 파괴되면 엽록소들이 빠져나옵니다. 그리고 엽록체 안에 엽록체가 있고요. 이거 엽록소 그라라고 합니다. 아, 이거는 몰라도 됩니다. 아, 층층이 있구나. 엽록체 물감같이 파랗게 칠해진 게 아니고 세포에 살아있는 세포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엽록체에서 광합성이 일어나면 광합성이 일어났나 안 일어났나 확인하세요 하는 게 우리 교과서 과정에 있어요. 219쪽 과정에 있죠. 그때 그 과정에 쓰는 약품이 뭐냐 그러면 BTB 하는 치약입니다. BTB 용액이라는 광합성을 알 수 있는데요. 광합성이 잘 일어나면 이산화탄소가 없어지죠. 산소가 많아지고요. 그러면 이 BTB 용액 색이 청색이 돼요. 사진을 제가 잠시 보여줄게요. 광합성을 확인하는 건데요. 청색인데요. 보통 BTB는 본래 색깔은 녹색입니다. 다 녹색이에요. 표준 색깔은 녹색입니다. 광합성이 하기 전에 이산화탄소 양과 산소 양이 같을 때는 녹색을 띱니다. 근데 거기에다가 이제 시험관에 넣고 뚜껑을 다 막아버려서 A, B, C, D 다 막고 그냥 두면 얘는 그냥 그대로 있으니까 녹색이 되고요. 싹튼 콩이 있으면 콩은 싹틀 때 산소가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B 시험관에는 산소가 다 없어져 버려요. 그러면 이 색깔이 황색이 되죠. 산소가 없어지면 황색이 돼요. 물고기가 말이는데요. 물고기 안에 살다가 숨을 다 쉬면 얘가 죽죠. 그럼 이 안에서 무슨 색깔이 돼요? 얘도 황색이 돼요. 물풀을 집어넣으면 물풀은 광합성을 하죠. 그래서 광합성을 하고 나면 그 색깔이 무슨 색이 돼요? 청색이 돼요. 자, 원래 색깔이 무슨 색이라고 그랬죠? 녹색이고요. 청색은 언제 돼요? 광합성을 하면 청색이 돼요. BTB 기억하세요. 이거 자체가 시험 문제예요. BTB가 있다는 얘기는 광합성을 하면 무슨 색이 된다고요? 청색이 돼요. 그래서 용액 색깔이 청색이 돼요. 그래서 지시하게 됩니다. 광합성을 했다. 가르쳐줬다. 영어로 치면 인디케이터예요. 인디케이터 이거예요. 정관하게 했느냐 안 했느냐. 광합성을 했으면 했죠. 안 했으면 안 했죠. 이런 색깔이에요. 황색은 언제 돼요? 광합성을 안 했다. 또는 이산화탄소 양이 늘어났다. 그런 겁니다. 이 색깔 한번 봐주세요. 없으면 그대로고요. 싹튼 콩은 황색이 되고 물고기도 황색이 되고 물풀은 무슨 색이 됐어요? 청색이 됐죠. 물풀이 은박질 쌓아버리면 물풀도 살아있는 물건인 관계로 호흡을 해야 되니까 다시 황색이 되죠. 예, 한번 봐두시고요. 다시 할게요. 물과 이산화탄소를 원료로 하여 포도당과 산소 또는 녹말과 산소를 만드는 게 뭐라고요? 광합성이죠. 그래서 광합성의 전체 조건은 이거예요. 햇빛이 있고요. 엽록체가 물과 이산화탄소를 가지고 산소와 포도당을 만드는 거예요. 이 그림 자체는 그리려거나 외울 필요는 없어요. 이해만 하시면 돼요. 초록 색깔 띄고 있는 거는 엽록체고요. 엽록체는 햇빛이 꼭 필요해요. 햇빛 없으면 안 돼요. 요거는 물이고요. 이쪽은 이산화탄소예요. 물과 이산화탄소가 들어가면 산소가 이거 나오는 걸 빼고요. 산소가 나오고요. 이쪽에 뭐가 나와요? 포도당이 나와요. 요 과정이 광합성의 전체 개념입니다. 제가 또 뭔가 하나 빠진 것 같은데 요걸 해야 되겠죠.
그렇죠? 제가 이 위치를 좀 바꿔놨네요. 다시 앞에 갈까요? 광합성 확인하는 실험은 BTB도 있는데 또 뭐도 있냐면 요오드 녹말 반응도 있어요. 요오드 녹말 반응도 있어요. 요 우리 교과서에는 없어요. 하지만 옛날 교과서에는 이게 있기 때문에 제가 그냥 집어넣어 봤어요. 요오드 녹말 반응도 있어요. 어떻게 하는 거냐 그러면 쉬워요. 깜깜한 곳에다가 식물체를 집어넣어놔요. 식물체를 집어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깜깜한 곳에 식물체를 집어넣으면 한 일주일간 집어넣어놔버려요.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예, 호흡만 하니까 이 이파리에 녹말이 하나도 없어져요, 이제. 그런 다음에 다시 이걸 꺼내요. 꺼낼 때 어떻게 하냐면 이 잎에다가 이런 테를 둘러요. 테 보이시죠? 은박지로 가지고 두르고 거기다 클립을 탁 끼워놔요. 그런 다음에 햇빛이 쨍쨍 비치는 곳에 둬버려요. 다시 할게요. 이런 꼼꼼한 통에 식물체 화분을 하나 집어넣고요. 여기 셔터를 탁 닫아놔요. 그냥 깜깜한 곳에 둬버려요. 그냥. 한 일주일 가두면 이 식물체는 뭐가 하나도 없어요. 녹말이 하나도 없어요, 이제. 그런 다음에 이 식물체 잎에다가 이런 테를 어떻게 들어요? 은박지로 가서 이렇게 완전히 쿠킹 올리면 돼요. 끼워놓고 햇빛이 잘 비치는 곳에 둬요, 그냥. 하루면 돼요. 하루 가만히 뒀다가 그런 걸 탁 따와요. 따오면, 따와서 그 다음 어떻게 합니까? 삶아요, 이제. 알코올에 갖다 놓고 팍팍 삶아요. 중탕입니다. 바깥에는 물이고요. 안에는 알코올이에요. 팍팍 삶아요, 그냥. 팍 삶으면, 제가 아까 했던 얘기 있죠? 삶으면 뭐가 된다 그랬죠? 연목체가 뭐가 난다 그랬죠? 물에 빠져나갑니다. 빠져나가면 어디까지 삶냐? 거의 하얀 종이가 될 때까지 삶아요. 이렇게. 하얀 종이가 될 때까지 삶은 다음에 여기다 뭘 떨어뜨립니까? 예, 요오드와 칼륨을 떨어뜨려요. 이 요오드 녹말 반응하는 걸 시켜요. 저기다 떨어뜨리면 색깔이 달라져요. 하얀 부분은 뭐예요? 광합성이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여기는 안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하얗게 나와요. 아까 제가 클립 끼워놓은데요. 나머지 부분은 어떻습니까? 요것도 거기 광합성을 했다 그랬죠.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 뭐가 생긴 거예요? 무슨 말이 생겼다고요? 벌써 다 까먹으면 안 되죠. 녹말이 생겼죠. 녹말은 요오드를 만나면 청자색 또는 갈색이 변한다 그랬죠. 기억이 안 나나요? 요오드는 녹말이 만나면 청자색 또는 갈색으로 변해요. 제일 좋은 색깔은 여러분 마이 색깔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눈에 띄게 달라진다는 얘기죠. 그걸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이 안에 있는 세포들이 뭘 하나도 없어요? 녹말이 하나도 없으니까 색깔 변화가 없고요. 이쪽은 녹말이 있으니까 색깔 변화가 생기죠. 그래서 이걸 요오드 녹말 반응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광합성을 했을 때 BTB 용액으로 하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뭐도 해도 된다고요? 녹말로 반응시켜도 돼요. 과정이 좀 복잡하고 귀찮을 뿐이지 그래도 잘 돼요. 근데 지금 선생님 실험합시다. 지금은 안 돼요. 계절이 안 돼요. 11월 달에는 11월 중순쯤 되면요. 대부분의 식물들은 생장을 멈춰요. 그래서 너무 광합성 거의 안 해요. 물론 할 수는 있어요. 저 식물들을 갖다 놓고요. 온실에다가 한 일주일 이상 기온을 한 20도 이상 뜨끈하게 난방을 해주면 되긴 돼요. 하지만 자연 상태에 있는 저 식물들 가지고 현재 광합성 안 됩니다. 실험에도 이 그림이 선명하게 안 나와요. 자, 2개 했어요. 광합성 확인하는 거 BTB 그래가지고 지시학 반응하는 게 있었고요. 요오드 반응하는 게 있었죠. 그 기억 한번 더듬어 보시고요. 그래서 정리하면 이거예요. 정리하면요. 은박지로 감싼 부분에서는 광합성이 일어나지 않고요. 나머지 부분에서는 광합성이 일어나요. 에탄올 중탕을 하면요. 영록체가 다 빠져나가요. 중탕 왜 합니까? 영록체를 제거하기 위해서 그래요. 그걸 그림으로 그리면 이거였어요. 싸고요. 은박지 싸놓은 걸 따가지고 끓이고 요dak하는 반응을 시키세요. 안 적어도 된다 그랬죠. 그렇죠? 적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꼭 잘 적으세요. 요오드 요dak하는 반응을 시키면 다른 반응입니다. 요 부분은 어떤 반응이었어요? 반응해요? 안 해요? 안 한다 그랬죠. 양쪽 부분만 갈색으로 반응한다 그랬죠. 그래서 다시 앞으로 돌아가 볼게요.
순서대로니까 제가 이거는 다 쓰고 나니까 이게 꼭 있더라고요. 자, 다시 와볼게요. 다 하고 나니까 이게 다시 들어와서 할게요. 혹시 방송에 마음에 안 들더라도 좀 이해해 주시고요. 마지막에 할 때는 제가 정리해서 다시 올려놔 줄게요. 자, 중간에 또 우리 좀 건너뛰어서 222쪽 가시면 광합성이 잘 일어나려면 하는 단원이 나옵니다. 이거는 광합성에 잘 일어나려면, 그럼 광합성에 제한을 준 게 뭐냐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건 뭡니까? 광합성이 잘 일어나면 다음과 같은 조건이 필요한데요. 밝은 빛이 필요합니다. 햇빛까지 굉장히 밝아야 돼요. 전등보다는 햇빛이 100배 이상 밝습니다. 많은 이산화탄소가 필요해요. 그리고 풍부한 물이 필요합니다. 물이 많아야 돼요. 세 가지 조건이 있어요. 근데 다 그려졌죠. 근데 빛은 일정한 범위에서 밝은 빛일 때 광합성이 잘 돼요. 근데 너무 밝으면 안 돼요. 그래서 그래프를 그리는 거죠. 수업 시간에 그려준 거 기억나시는데요. 밝을 때 전화 계속 하는 게 아니고 올라가다가 이렇게 평평해지는 그래프가 제가 그려준 거 있을 거예요. 그거 한번 기억해 보시고요. 식물의 종류에 따라서 또 다르죠. 침엽수보다는 화엽수가 잘 돼요. 침엽수보다는 화엽수가 잘 돼요. 이유는 왜 그렇겠습니까? 생각해 보면 되죠. 이파리가 넓적넓적하니까 뭐가 많겠어요? 예, 연록체가 많겠죠. 넓적넓적하잖아요. 뭐 소나무 같은 거 그거 소나무 이파리 한 10개 좀 해봐야 뭐 떡갈나무 한 개 따라가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넓적넓적한 게 아무리 봐도 연록체가 많으니까 광합성 잘 됩니다. 같은 빛일지라도. 그리고 훨씬 센 빛에도 반응을 잘합니다. 어두운 빛에도 반응을 잘해요. 그래서 빛에 너무 밝아도 안 되지만 너무 어두워도 안 된다. 또 뭐라 그랬죠? 이산화탄소라 그랬죠. 근데 지구상에 있는 이산화탄소 양은 한 0.03% 정도예요. 근데 어느 정도까지 잘 됩니까? 뭐 책마다 약간 다르긴 한데 보통 한 2%까지는 잘 된다 그래요. 2%면 이건 몇 배냐면 100배거든요. 기억 생각해보시면 현재 0.03%니까 한 2%대까지는 이산화탄소 양이 많아져도 잘 된다. 즉 식물 입장에서는 지구에 있는 이산화탄소 양이 많아지는 게 나쁜 일만은 아닙니다. 광합성 양이 굉장히 막 잘 늘어나요. 100배 이상 늘어나도 된다. 이제 물론 잘 됩니다. 물이죠. 그 다음 물인데요. 우리나라는 비가 많이 옵니까? 적게 옵니까? 그러면 대부분 많이 옵니다. 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물이 광합성에 제한 요인이 아닙니다. 하지만 광합성에 영향을 줄 때 건조한 기후나 우리나라 원래 봄에 참 가물었어요. 그랬을 때는 광합성에 제한 요인이 됩니다. 사막 같은 지역이나 가뭄이 들면 됩니다. 그리고 물은 또 뭐에 필요하다 했죠? 앞에서 우리 증산작용할 때도 필요하다 했죠. 식물체 이동시킬 때. 그러니까 식물은 물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어요. 예, 증산작용에도 물이 필요하고 광합성에도 물이 필요하고 굉장히 물이 필요합니다. 제가 사진을 준비하겠습니다. 사진을 좀 볼게요. 이거 우리나라 봄의 사진이에요. 이게 토란입니다. 이건 토란이고요. 이건 집 앞에 심은 마늘입니다. 이건 왜 그랬습니까? 우리나라는 4월 달부터 시작해서 뭐 제가 정확한 기억은 모르겠습니다. 4월 20일부터 시작해서 6월 20일까지 비가 안 왔어요. 인천 지역은 비가 무슨 20mm 정도 비가 왔나. 보통 4월부터 6월까지 비가 한 200mm에서 300mm 정도 비가 와야 돼요. 근데 20mm 왔다는 얘기는 비가 거의 안 온 거예요. 그래서 이 흙 속에 뭐가 하나도 없습니까? 물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나라는 기후는 4월달이면 기온이 굉장히 따뜻해요. 추우니까 기억이 안 나시죠? 그렇죠? 4월달에 여러분들은 원래 춘추복을 안 입고 화복 입었어요. 기억 안 나요? 그렇죠? 추워서 지금 우리 언제 화복 입었었나 싶으시죠? 굉장히 따뜻했어요. 이 토란 때가. 이 토란 키가 다 크면 보통 한 1m 정도 돼요. 이 정도 돼요. 땅에 심어놓은 걸. 마늘이에요. 보이지도 않는 거죠. 말라 죽은 겁니다. 이건 물론 증산작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해도 돼요. 말라 죽은 거는. 하지만 더 정확한 원인은 광합성을 못하는 거죠. 얘는 말라 죽지는 않았어요. 뭐가 없어서요? 물이 없어서.
자, 광합성은 녹색 식물이 물과 이산화탄소를 가지고 하는 작용입니다. 이산화탄소를 가지고 하고요. 그리고 제한을 주는 요인은 아까 했죠. 첫 번째 제가 아까 뭐라 그랬죠? 빛도 되고요. 두 번째는 이산화탄소도 되고 물도 우리나라가 될 때가 있어요. 아주 가끔이죠. 물도 제한을 줍니다. 자, 아까 이걸 했던 거니까 넘어갈게요. 어떻게 하는지. 이건 우리 교과서 아니기 때문에 순서를 좀 뒤로 갖다 놨어요, 제가. 하지만 광합성 3을 이용합니다. 이거 우리 교과서에 있죠. 우리 교과서 224쪽에 있죠. 광합성을 하면 식물은 영양분을 만들고 그 영양분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아빠나 엄마가 돈을 벌어오면 그 돈을 가지고 생활비에 쓰고 여러분들이 크고요. 크죠? 여러분 아직 중학생들이니까 더 커야죠. 동생도 크고요. 집에 평수도 좀 넓혀야겠죠. 맛있는 것도 먹으러 가야 되고요. 그렇죠? 할아버지 할머니도 좀 동양해야겠죠. 그렇게 쓰듯이 식물도 써요. 뭐 했습니까? 자신의 성장 및 생존에 씁니다. 그 다음에 뭐 합니까? 꽃 피워야 됩니다. 식물은 꽃 피우는 이유는 왜 꽃을 피웁니까? 열매를 맺기 위해서 꽃을 피우죠. 다음 세대를 위해서 꽃을 피우는 거예요. 식물은. 열매 종자도 만들어야 됩니다. 꽃 피웠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에요. 그거 다 성숙시킬 때까지 키워야 됩니다. 여러분들 중에 사과 좋아하는 사람 있죠? 사과는 봄에 꽃이 피고요. 그 여름 내에 커야 여러분들이 먹을 만한 사과가 돼요. 저장합니다. 줄 어디에 합니까? 아까 했죠. 뿌리, 줄기, 씨 같은 데 이런 데 저장을 합니다. 다 저장을 하죠. 어떤 반에서 그랬죠. 식물 입장에서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그러면 식물 입장에서 광합성 3을 이용할 때 성장도 해야 되고 꽃도 피워야 되고 열매도 맺어야 되고 저장도 해야 됩니다 라고 했을 때 식물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그럼 학생들 대부분 식물이 중요한 게 있나요? 예, 있습니다. 어떤 반에서 얘기했다고 놀라지 마시고요. 식물이든 동물이든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꽃 피우고 열매 맺는 거예요. 이유 없어요. 식물에게 가장 중요한 거는 꽃 피우고 열매 맺는 거예요. 다음 세대를 물려주는 거예요. 꽃 피우고 열매 맺는 거예요. 뭐 어떤 학생들 보고 그랬죠. 고구마 꽃을 본 사람이 있습니까? 라고 그랬죠. 고구마 꽃은 참 드물어요. 이유는 왜 그러냐면 고구마가 꽃이 피면 고구마는 어디에다 저장한다 그랬죠? 벌써 다 까먹었나요? 뿌리에다 저장하죠. 우리가 먹는 거는 뿌리예요. 농부 입장에서는 뿌리예요. 하지만 고구마 입장에서 뭘 키워야 돼요? 꽃을 키워가지고 열매를 맺어야 되죠. 근데 농부 입장에서 어떻게 돼요? 꽃이 피워 열매를 맺어보면 뿌리가 굵어야 안 굵어요? 안 굵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간단해요. 꽃을 못 피게 줄기를 전부 잘라내버려요. 그 잘라가지고 시장에 가면 팔죠. 고구마 순. 반찬 가게 가면, 마트에 가면 고구마 순 이렇게 묶어가지고 팔잖아요. 한 달에 1,000원. 그게 왜 그러냐. 농부들이 그걸 다 키우면 열매가 꽃이 펴버리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 크지 말라고 잘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자랄 때 버리기 힘드니까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하냐고요? 시장에 가서 파는 거죠. 이 사람이 좀 잔인하죠? 식물은 이렇게 이용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기가 살아가는 데도 쓰고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꽃도 피우고 열매도 맺고 저장도 합니다. 저장도 왜 하겠습니까? 다음 세대를 위해서 저장하는 거죠. 식물의 입장에서는. 근데 사람은 그걸 이용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좀 제한을 가한다는 게 조금 슬픈 일이죠. 자, 광합성 연구하는 게 있는데요. 연구는 이건 우리 교과서에는 우리 220쪽에 있습니다. 이건 뭐 알아보기 위해서 제가 나와 있는 관계로 마지막에 넣어놨어요. 광합성 연구를 제일 먼저 하는 사람은 저 헬몬트라는 사람이고요. 저 사람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유는 뭐냐면 이 밑에 있는 사람은 제 위에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존재하는 거예요. 만약 헬몬트가 없었으면 광합성 연구 했겠죠. 한 100년 뒤에. 헬몬트는 17세기 사람이고요. 이 사람들은 18세기 사람입니다. 꼭 기억해야 돼요. 제일 먼저 17세기 선구자가 이런 일을 해놓으니까 그 다음 사람들이 이어받아서 한 거예요. 그리고 헬몬트는 광합성을 과학적으로 처음 시작한 사람이고요. 광합성 할 때 뭐가 필요하다고요? 물이 필요하다는 걸 아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프리스틀리는
생물보다는 화학 쪽에서 더 중요한 사람입니다. 산소라는 그 원소를 처음으로 그렇게 분리해낸 사람이에요. 산소, 프리스트린, 산소 발견을 거죠. 잉겐하우스는 빛이 필요하다는 걸 아는 사람이고요. 세넵이라는 사람은 스위스 사람이에요. 광합성에 이산화탄소가 필요하다를 찾아낸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4명 학자들 이후로 광합성이 필요한 물질들은 다 찾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이 어떻게 되냐는 현재까지도 밝혀지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지구상에 있는 사람들이 아무리 공장을 열심히 돌려도 또는 뭐 제철소를 아무리 열심히 돌려도 식물체가 만들어내는 그 광합성 양에는 못 따라가요. 녹말 양에는 못 따라갑니다. 식물체가 만들어내는 녹말 양에는 70억의 인구가 먹고도 남을 만큼 광합성을 해내요. 이 양이 엄청나게 많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먹는 쌀의 양이 1년에 100kg이라 쳐더라도 곡물량이 100kg고 70억 몽이 먹는다고 치면 이 양이 엄청나죠. 그리고 전 세계에 키우는 가축들이 한 70억 마리가 있을 거예요. 소, 양, 돼지, 닭, 오리, 뭐부터 시작해서 정답게리 곡물 먹잖아요. 이 양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것만 먹나요? 바다에 사는 것도 먹고. 제가 좋아하는 붕어 잡으러 갈 때도 옥수수 쓰죠. 이 붕어도 좀 먹고. 식물은 지구를 이제 먹여 살리는 거죠. 지구에 있는 모든 생물체 다 먹여 살리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하시면 여러분들은 식물의 영양 다 하셨습니다. 뿌리, 예, 기능 3가지 있고요. 줄기, 기능 3가지 있고요. 잎, 기능이 너무 많아가지고 3가지를 정리하지는 않았습니다. 줄기의 잎의 가장 큰 역할은 증산작용하고 광합성입니다. 우리 체계 중에서도 증산작용과 광합성에 대한 분량이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증산작용, 광합성을 하면 어떻게 되나 예, 확인하는 실험도 있고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나왔는 이용을 어떻게 합니까? 그거는 상식선에서 생각해도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시면 여러분들은 6단은 정리가 됩니다. 6단은 자료는 우리 학교 게시판에 올려놓고요. 또 한 가지 있죠. 연습 문제도 있죠. 예, 연습 문제는 제가 또 풀이하는 과정만 녹화를 하셔가지고 우리 동영상 자료실에 올려놓을게요. 잘 받아보시고요. 다음 시간 강의는 9단은 대륙 이동과 판 이동하고 10단은 정전기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긴 시간 동안 감사합니다.